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 장난하다 타 죽는다는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구속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봄에 불청객 황사가 또 유입돼 어젯밤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양국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종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친강 외교부장. 요즘 타이완 해협 관련 괴담을 자주 듣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앞서 말참견말라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 논평에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더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말참견 발언의 장본인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베이징과 서울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기자의 질문엔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台湾是中国领土的一部分，是谁在试图改变这一现状呢？ 관영 매체도 한국은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말라고 거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불평등하다며 굴욕 외교, 종속국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이런 견제는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접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처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재차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중국 측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놓고 여야가 연일 맞붙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고 또 일본 국회의원 87명은 집단으로 참배했습니다.
식민지배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공유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색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봄 대제사를 맞아 복납한 마사카키라는 곡물입니다. 일종의 제사용 나무인데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매년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올해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공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기시다 내각 강요 가운데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国会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도 단체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数多くの先生方に早朝からこうして、参拝においでをいただいたこと、さぞかし戦没者ご英霊の皆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いうふうに理解をいたしております。 이 같은 행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행보에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타이완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하고 세계 질서의 진영화가 가속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 긴장 상황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내정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이에 우리 외교부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양국이 타이완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한동안 순탄했던 한중 관계에 다시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상호 존중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이 너무 세게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가능하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러시아와의 갈등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민간인이 대량 살상될 경우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에 러시아는 연일 반발하며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위협했지만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냉전 구도처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규범을 고려해 외교적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너무 중간에만 좀 위치하려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엄연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하나인 한국으로서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양자 관계는 물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대북 공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일당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씨 부부가 세금 체납 문제로 파산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한 뒤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고만 90여 건. 경찰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해준 이모 씨 부부까지 모두 4명을 수사선상에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동탄 일대에 건물 40여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구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이 입건되는 등 전세 사기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법원에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경매 입찰 날짜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만큼 직권으로 경매를 미뤄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서 정부가 경매 유예 조치를 단행했지만 권고에 불과하고 민간 기업인 채권 추심업체 입장에선 갖고 있는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을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매각이 되고 낙찰이 된다면 이제 피해자들은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라면 그 어떠한 구제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각기일을 섣불리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왕 남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섣불리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매 유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이유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원 장관은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모두 144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출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오는 27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여야 3당 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이 경매로 붙여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사기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게 하는 내용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책을 특별법으로 만들지 또 피해 주택을 공적 자금으로 직접 사들일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이른바 공공매입 방식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손해액을 전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인 만큼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나중에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 등을 처분해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27일 전에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채권 매입 등등을 놓고서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늘 27일 본회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가 넉 달 연장된 가운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기는 없더라도 필요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런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의 인하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 압박에 인하 연장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원유 수입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남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아두는 것은 이제 한국전력의 건전성에 좋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어떠한 인식에도 좋지 않다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입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 만나 외식 물가 부담이 크니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세계 밀 가격은 1년 전보다 40% 떨어지는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하락세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5억 달러로 11.8% 감소해 무역 적자는 4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줄었고 중국과 베트남 수출액도 각각 27%, 3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3%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지난해 7.3%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하락폭이 컸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급망 재편이 국내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앞세우면서 국내 기업을 고민에 빠뜨렸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은 물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역시 미국과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자동차의 GV70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입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었죠. 이번에 그 IRA 세부안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이 다 미국 차밖에 없습니다. 닛산, 일본 차도 못 들어갔거든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법도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면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선 반도체 시설을 확장하는 걸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선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생긴 겁니다. 동일한 웨이퍼 양에다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중국으로 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로 끝나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스스로 중심이 되는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결과입니다. 중간에 끼어 어느 한 나라만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선 큰 도전에 직면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 성장률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반도체, 에너지 관련 여러 제품들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산업 분야로 이런 공급망 재편의 효과들이 파급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다변화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강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관련자들은 물론 윗선으로 꼽힌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에서 핵심으로 꼽혔던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봉투 전달 주도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뿌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만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와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강 씨가 금품 살포 과정을 주도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와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뒷돈을 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모두 이정근 씨에게 돈 달라는 요청은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영길 친구니까 캠프 좀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해가지고. 하지만 연일 공개되는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 돈봉투 살포에 여럿이 관여한 정황은 뚜렷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엔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던 이성만 의원 측도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답하겠다며 말이 달라졌고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뒷돈을 뿌린 정황 역시 녹음 파일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다른 공여자들 소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고강 수사를 거쳐 강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피의자이자 핵심 인물인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프랑스의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머무는 송 전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당의 귀국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를 나선 정 전 실장은 방어권을 보장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428억 원 약정설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개월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28억 약정 의혹은 부인하신 입장이셨어요? 그건 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규 씨 등이 실장님 댁에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씨 편지에 등장하던데 혹시 무슨 재판에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씨 면회 때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서류를 안 낸 노동조합 42곳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거부로 첫날 현장 조사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회계자료 현장 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 입구부터 출입이 막혔습니다. 노동조합법 14조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가 행하는 현장조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칫 회계장부가 유출될 경우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감독관들은 15분 정도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입장을 전달해 줬으면. 입장은 전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같은 시간 금속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역시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8곳에 대한 첫날 현장 조사는 모두 비슷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도 미정입니다. 어쨌든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은 거칠 겁니다. 네. 다음 주나 그 추 일정 알고 그런 건 지금 당장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했지만 42개의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2주간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노조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다 다음 달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 현장 등 사업장 1200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직부의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때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하청 근로자의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하청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가 소용없게 만드는 법이자 불법 파업 조장에 책임도 못 묻는 악법이다.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부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 의지도 굳건하지만 법사위에 회부됐던 60일 전과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논쟁적인 법안들을 잇따라 본회의에 직부의하려 들자 여당이 법사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방송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회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대신 민간과 협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상생협약 체결에도 여전히 개선된 부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노동시간 개편안까지 역풍을 맞는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던 대통령 말이 무색하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대 노총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야당은 노조 회계 보고 의무 삭제 개정안을 내놓는 등 입법 전쟁까지 예고해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또 유입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해안고속도로의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보통 바닷바람이 불며 선명하던 때와는 다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나타난 겁니다. 경북 울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1시간에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경북 영덕도 평소의 10배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황사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0일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황사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동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고농도 황사가 발생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황사는 내일부터 빠른 속도로 물러나며 공기질도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규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가 보도에 사용된 알박기 표현을 문제 삼으며 YTN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사랑제일교회가 YTN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YTN 보도에 담긴 사실관계에 허위가 전혀 없고 교회 측 역시 알박기 표현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알박기 표현과 관련해서도 교회 측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로도 불립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서울시가 한강을 떠다니는 리버버스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7년에도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시작도 못한 사업인데 이 때문인지 이번에는 배 한 척당 매입 단가를 40억 원이나 낮춰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2017년 리버버스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신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김포시와 함께 수륙 양용버스를 추진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또 장기적으로는 김포시장님이 제안해 주신 수륙 양용버스 약 40인승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까지 실효성 없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체험했던 리버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40인승에 시속 15km, 가격은 20에서 30억 원으로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리버버스는 200인승에 시속 50km, 한 척당 20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며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륙 양용버스와 리버버스는 모두 서울시가 2017년도에도 추진했다가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결론은 둘 다 경제성이 낮다였습니다. 환승에 필요한 총 통행 시간이 길고 요금도 비싸 상대적 열위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서울 마곡과 여의도, 동작 구간에서 리버버스를 타겠다는 응답자는 3.5에서 6.5%, 탑승 요금이 3,000원 이상일 때는 선택 비율이 1.5에서 1.9%에 그쳤습니다. 당시엔 선착장이 3곳이었고 이번엔 10곳이라는 점이 다른데 핵심은 현실적인 교통 대안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김포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한강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강 선착장으로 내려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속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출근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속도 경쟁력이나 정시성인데 리버버스는 이제 그런 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또 선착장 건축비와 용역비 등 총 사업비를 366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초기 투입비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척당 61억 원으로 책정한 선박 구입비가 전체 사업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서울시는 리버버스 한 척당 구입비를 무려 40억 원이나 싼 2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업체 제안을 검토했던 2017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한강수역 전체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노선을 정하고 선착장 건축비와 선박 구입비 등 투입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주대교 남단에서 잠실까지 10개 선착장, 30km 구간 운행을 검토하고 있어서 초기 사업비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SNS 생중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마약을 먹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또 다른 SNS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SNS 생중계를 켜놓고 마약을 직접 먹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서울 강남 빌딩에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텔레그램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는 마약과 음란물을 불법 거래하는 통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생중계 영상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생중계의 경우 사전에 제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막으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내용의 SNS 활동을 하는지를 누군가는 모니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건 너무 큰 권력을 한쪽에 주는 것이고 우리 언론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 또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의 경우 방심위가 영상 삭제나 이용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사업자 접촉 자체가 어려워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자하고 컨택 포인트도 없고 이게 좀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라는 SNS 특성상 사전 규제 자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올라올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SNS 사업자를 통신 사업자가 아닌 방송 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이는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쉽지 않다는데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화 마션은 화성 탐사 중 고립된 우주 비행사에 나홀로 화성 생존기를 그렸는데요. 그런데 영화처럼 화성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의화성 거주 실험이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 탐사 중 홀로 고립된 우주 비행사. 기지에 남은 식량은 한 달치. 지구에서 구조선이 오려면 적어도 4년은 화성에서 버텨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배설물을 이용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고 화학 반응을 시켜 물도 직접 만들어냅니다. 영화처럼 화성 환경을 본뜬 공간에서 4명의 과학자가 1년 동안 거주 실험에 나섭니다. 158제곱미터 규모의 화성 거주 공간인 마스듐 알파는
4개의 개인 숙소와 공용 욕실, 전용 업무 공간과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공간은 시멘트와 물, 용암석 등을 혼합해 만든 라바크리트를 이용해 3D 프린팅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So the habitat was 3D printed. That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NASA is looking at as a potential to build habitats on other planetary or lunar surfaces. 참가자들은 거주 공간 밖 111제곱미터 규모의 가상 화성 환경에서 암석을 찾아 샘플을 가져오는 지질학적 임무를 하거나 지구보다 3분의 1 적은 화성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러닝머신 훈련도 하게 됩니다. 특히 먼지 태풍이 많은 화성 환경을 고려해 태양 전지판에서 모래를 털어내는 작업이나 구조물 유지 보수 등의 임무도 포함됐습니다. And so they'll bring back samples and do processing here, both as individuals and as dyads or teams, and do activities such as what will we prioritize to bring back to Earth, since payloads are always limited, and how much they can bring back. 이번 임무에서는 실제 화성에서처럼 식량 공급이 제한되지만 온실에서 토마토와 잎채소 등 먹을 수 있는 작물 재배 실험도 함께 진행합니다. 나사는 실험 데이터 수집 이외에도 1년의 거주 실험 동안 참가자들이 겪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징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뜨겁게 달구었던 양궁 남매 안산 김재덕 선수가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게 됐습니다. 무려 7달에 걸쳐 진행된 대표 선발전을 통해 올 한해 국제대회를 누빌 양궁 대표팀이 확정됐습니다. 허재범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간판 스타 안산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 관역을 조준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양궁 대표 선발전을 여자부 2위로 통과하며 올 한해도 변함없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있을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자부에서는 만 19살 대학생 임시연이 깜짝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채영과 최미선이 나란히 대표 선발전을 통과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넘치는 파이팅으로 대표팀에 길을 불어넣었던 막내 김재덕은 3위로 선발전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는 파이팅을 선보이며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자, 왼쪽 보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남자부 세계 랭킹 1위 김우진은 변함없는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남자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록이 많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서로 경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김재덕과 김우진, 오진혁까지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멤버 3명이 모두 승선한 가운데 이우석이 2위를 차지하며 5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의 홈런포로 삼성 라이온즈의 역전승을 거두고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최영우는 2점 차로 뒤져있던 9회 말 삼성 새 마무리 투수 이승현을 상대로 3점포를 터뜨렸습니다. LG는 한화를 꺾고 3연승을 질주하며 선두를 지켰고 한화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12안타를 몰아친 두산은 KT를 10대 6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의 6이닝 1실점 호투로 키움을 꺾었고 롯데는 연장 접전 끝에 NC에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즘은 50원짜리 종이봉투를 사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연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의 캐디피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1년 넘게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골퍼 김상은 씨는 골프장에 올 때마다 캐디피를 위해서 ATM기를 찾는 일상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15만 원 안팎의 캐디피는 왜 현금만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
골프장 올 때 그것도 KDP만 현금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출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정부는 4만여 명에 달하는 캐디들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고객 불만 해소에 나서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거를 사실 뭐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강제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캐디들이 이제 소득 노출 부분이 있고 골프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걸 좀 번거롭게. 정부가 골프장과 캐디 탓을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변화의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이용객의 요구가 빗발치자 과감히 수십 년 현금 결제 관행에서 벗어나 앱을 이용한 카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객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재사용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신분인 캐디들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오히려 금융 혜택 등의 많은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KDP 이런 문제들은 국세청에 이미 보고되어 있고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복지나 서비스 이런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골프 산업 혁신 청사진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규제 특례 등 제도 환경 개선을 전제로 공공골프장부터 하루빨리 카드 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64만 명의 골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70여 개 공공골프장 중심으로 우선 먼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골프장 이용객 수 5천만 명 시대.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오가는 KDP 규모는 지난해 1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골프 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다음 달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데요. 동학혁명의 원인 제공자인 고부군수 조병갑이 있었던 곳이자 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공격했던 고부 관할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여 년 전에 설립된 전북 정읍시 고부초등학교. 한때 26학급, 제법 큰 규모였다가 오늘날 재학생 30명 남짓에 불과한 작은 학교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막만 감돌지만 과거 고부군수 조병갑 폭정의 중심지로 지축이 뒤흔들렸던 구한말 역사의 현장입니다. 일제가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고부 관할 건물을 학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정의 상징이자 동학농민혁명이 최초로 발발했던 고부 관할은 사라지고 학교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학교 안팎에는 고부관화 기단석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가 군데군데 늘어서 있습니다. 관할을 지탱했던 나무들은 이제 정읍 지역 다른 건물에 석가래와 대들보가 된 것으로 구전과 기록을 통해 전해 내려옵니다. 이렇게 사라지거나 뿔뿔이 흩어진 역사적 흔적을 다시 원래 자리에 모으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의 고부초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동원과 객사, 내화 등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동학정신을 가진 농민군들에 의해서 거기가 함락됐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은 그야말로 동학정신도 되살리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역사의 장이 되지 않을까. 난에서 혁명으로 동학의 재평가가 끝난 만큼 역사적, 교육적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부관화 복원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학교 이전과 학교 정리 문제, 또 예산 확보 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부관화 복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유엔 산하 국제 이주기구 직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단 군벌 간 충돌로 사망한 유엔 산하기구 직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무력 충돌 이틀째인 현지 시각 16일 수단 서부 다르푸르 카부카비아에서 활동 중이던 UN 세계식량계획 직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째 유혈 분쟁을 이어온 수단 군벌이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은 현지 시각 21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드 알피트르 첫날인 21일부터 사흘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도 현지 시각 21일 새벽 휴전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에서 비행 중이던 전투기에서 폭탄이 잘못 투하되면서 시내 일부 아파트가 파손되고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20일 밤 10시 15분쯤 공중우주군 소속 수호이 34 전폭기가 벨고로드 상공을 비행하던 중 항공 탄약에 비정상적 투하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고로드 주지사는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시내 한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 여성 2명이 다치고 아파트 4가구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리시 수넥 총리의 핵심 측근인 도미닉 라브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이 직원 괴롭힘 관련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사임했습니다. 라브 부총리는 현지 시각 21일 트위터에 직원 괴롭힘 의혹 조사 결과 증거가 나오면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라브 부총리의 직원 괴롭힘 의혹 8건을 조사해 왔는데 이 가운데 2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사위 보고서는 라브 부총리가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여러 차례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기술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이 빨간불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가 나타납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가 12.5도, 대전 11.5도, 대구가 9.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와 세종이 20도, 대전 21도, 대구는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